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진짜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 또 들어왔습니다. 이 자료는요, 대한역사문화원에서 제공하는 그 PPT 자료인데, 여기다가 제가 우리 어르신들 또 보기 좋게 국내외 정치적인 상황, 국제적인 상황을 제가 조금 더 삽입을 해서 이 교육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구글에서 저희 광고비 및 멤버십 후원을 아예 삭제해 버렸습니다. 저희가 이 기독교를 살리고 반공산주의 뭐 이런 활동을 계속 하니까 굶겨 죽이려고 아예 다 삭제한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CMS 1870-0248입니다. 이쪽으로 후원하시면 되고요. 자, 이승만 대통령 영화, 이거 꼭 찍어야 됩니다. 백년전쟁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대한민국의 건국과 부국의 그 아버지들을 전부 다 모욕을 했는데, 그거를 제가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건국이념 보급회, 국민은행 411-401-01-234900. 지금 올 8월 15일 날 이제 촬영하려고,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 개봉하려고 하와이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15,000불 정도가 부족하대요.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은 이승만의 그 외교 독립록과 이 이동희 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민족 투사들의 무장 투쟁론, 이게 왜 대립을 했는지 이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보려면 1914년 이후 1차 대전 이후에 국내외 상황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세계대전이 이제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터지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1914년 6월 28일 날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왕위 후계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세르비아 국민주의자 가르릴로 프린치프에게 암살당한 사건 때문에 터졌는데, 사실은 이제 식민지 쟁탈전을 하다가 이제 서로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 이제 뺏어 먹어야 되는, 상대방을 죽이고 뺏어 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제 딱 이제 봉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동맹국이라고 해서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뭐 불가리아 왕국,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제 협상국이래 가지고 대영 제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세르비아 뭐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저 밑에 미국도 나오고.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이었던 일본에게 무력 도발을 하면요, 독립운동 단체들이 국제 테러 조직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전부 다 사살되겠죠. 그리고 독립이 요원해질 것을 이승만은 걱정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승만은 국제 외교를 통해서 일본을 고립시켜야 된다. 그 일본하고 그 미국의 그 동맹 관계를 깨야 된다. 그리고 그 일본을 뭐 국제적으로 고립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던 겁니다. 예. 이거를 우리나라 역사에서 안 가르친다고. 1920년대, 10년대에서 20년대 넘어오면서 이 국제정세를 안 가르치니까, 왜 이승만은 겁쟁인가? 왜 외교 독립론을 했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제정세를 알고서 이렇게 보면은 독립운동가들이 뭐 테러를 한다든지 뭐 무장 독립투쟁을 한다든지, 윤병길 의사가 그 도시락 폭탄을 던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잘했다 뭐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그 1차 대전의 승전국이었고 국제적으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식민지에서 테러가 났다, 뭐 얘들 테러 분자 이래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고 한 그 조선인들을 갖다가 그냥 격리시키고 감금하고 해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미 국제 정세를 다 알고 있었지. 미국에서 그 프린스턴 대학에 박사까지 했으면은 뭐 빠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무장 독립 투쟁보다 우리가 외교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나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왔을 때 FBI한테 잡힌다고.
그거 왜 잡히냐면 무장 독립투쟁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FBI가 모릅니까? 모르니까 야, 이 테러 분자 들어왔다. 그래가 잡아간다고. 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철저하게 외교 독립론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연합국의 지도가 이렇고요. 동맹국의 지도가 이렇습니다. 노란색이 동맹국이에요. 나머지는 다 연합국이었다. 일본 보세요, 일본. 일본도 연합국이지. 아, 그러니까 전세가 걔가 일본을 지지하지.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을 지지합니까? 지지 안 하지. 자, 그리고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렇게 있고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1차 대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왜 일어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 동부전선에서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한테 계속 패전을 해요. 그러면서 전쟁 초기에 1915년 말에 수백만 명이 이미 죽어요. 뭐 병력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모든 물자가 전선에 동원되는 바람에 러시아인들은 심각한 연료와 식량 부족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1917년 접어들면서 이제 수도 페테르부르크에서 군중들이 빵집을 약탈하고 시위와 폭동이 계속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수십만 명을 불어나죠. 그 이제 빵을 달라 요구하고 경찰서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황제죠. 짜르 니콜라스 2세가 군대에게 시위를 진압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제 기병대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야, 기병대는 제대로 밥을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볼린스키 연대가 차르의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장교들을 살해한 후에 반란을 가담하고 다른 연대가 줄줄이 혁명에 참여를 선언합니다. 반란군은 또 구치소를 쳐들어가서 정치범을 석방하고 무기를 탈취해서 수도를 장악을 합니다. 니콜라 2세가 수도를 떠나고요. 니콜라 2세가 페테부르크를 탈환하려고 4개 연대를 파견했으나 차르의 군대는 대부분 또 탈영을 해버려요. 그 이미 전세가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렉세예프 장군은 야, 짜르가 퇴위해야 사태가 수습된다고 요구를 합니다. 짜르가 이제 니콜라 2세가 이제 퇴위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르 케렌스키가 사회혁명당을 이제 이 사회혁명당 정부가 들어섭니다. 이게 이제 이 러시아의 사회혁명당 정부 2월 혁명입니다. 이 온건파 사회주의 노선 중에 온건파를 우리가 맨셰비키라고 부릅니다. 그 우리나라 그 좌파들 중에도 NL 계열이 있고 PD 계열이 있는데 PD 계열이 조금 온건한데 지금 검수완박이니 뭐니 법도 없고 뭐 진짜 지 마음대로 하는 얘들이 NL입니다. NL. 걔들이 이제 볼셰비키야. 근데 볼셰비키는 뭐냐면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에서 블라디미르 레닌이 인솔하는 급진적 공산주의 분파이자 유라시아 북부 지역의 공산주의 정당.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하는 애들 중에서도 맨셰비키가 조금 온건한 애들이면 야 이거 뭐 이렇게 속도가 느려. 과격분자들 걔들이 볼셰비키인데 걔들이 이 맨셰비키들을 또 쫓아내고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는 게 그게 이제 러시아의 그 10월 혁명입니다. 아시겠죠? 얘들은 폭력에 의한 혁명, 중앙집권적 조직 통제, 노동계급의 지도에서 소수 직업혁명과 역량 확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교조적, 경제주의 및 기계주의 해석 타파,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 등 이런 걸 하면서 나중에 애들이 소비에트 연방이라 해가지고 소련을 만들고 국제공산당을 창당해가지고 이 공산주의를 아시아의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얘들한테 퍼뜨리고 동유럽을 다 이 공산주의로 물들이고 이제 그래 흘러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레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레닌이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제 3월 15일 날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야 이거 10년 만에 이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망명자들하고 함께 이제 기뻐서 그 볼셰비키 러시아에는 자기 세력들한테 전보를 치는데 야 케렌스키 정부에 대해서 불신임을 촉구해라. 이 뭐야? 야 갈아엎어.
야, 우리가 정권 잡자. 그겁니다. 레닌은 어떻게 해서든 그 러시아로 귀국해서 이 볼셰비키를 지도를 해야 한다고 결심을 했는데, 스위스에서 러시아로 입국하는 모든 길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적대 지형인 독일 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 제국의 영토로 지나가야 되는데, 레닌이 생각한 것은 러시아의 적국인 독일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독일의 총참모부는 러시아의 정국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레닌의 귀국을 허용합니다. 그 독일은 포로교환이라는 명분을 제시하면서 레닌에게 밀봉열차를 제공하는데, 이 밀봉열차가 뭐냐면 이 여러 국가를 통과하면서 세관과 출입국 절차를 생략하는 비공식 특별열차입니다. 이 열차를 타고 이제 그 레닌하고 레닌의 부인이자 혁명동지인 네제즈다 그르프스야스카야 그리고 한 30여 명의 혁명가들이 타고 그 프랑크푸르트를 거쳐가지고 독일 북동부 항구 자즈니츠에 이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또 레닌이 배를 타고 이제 스웨덴 트렐레보리 항에 도착을 해서 러시아령인 핀란드 헬싱키를 거쳐가지고 4월 16일 날 혁명의 도시 페테르부르크에 도착을 합니다. 10년 만에 이제 망명생활 10년 만에 이제 귀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그 밀봉열차입니다. 레닌이 탔던 밀봉열차.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그 독일이 이 레닌한테 기차도 주면서 또 뭐 더 줬냐? 그 돈도 줬대요. 어느 자료 보면 600만 불 줬대. 가서 러시아 혁명 일으키라고. 그러니까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레닌을 독일에 스파이로 침투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러시아에서 폭동 일으키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 레닌이 들어가자마자 볼셰비키 자기 세력들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이 게렌스키 과도정부를 이 온건파 이 멘셰비키들을 부르조지아 정권으로 규정을 하고 이제 프롤레타리아트를 대변하는 볼셰비키의 계급투쟁을 또 선동합니다. 그 노동자 우선. 우리나라도 뭐 저기 민주당 뭐 정의당 얘들 맨날 노동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저기 민노총 끼고 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들이라는 거야. 전쟁에 지친 병사들과 굶주리는 러시아 인민들은 레닌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1월 7일 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는데 이게 10월 혁명입니다. 야, 11월 달에 이렇게 하는데 왜 10월 혁명이냐? 이 러시아 달려가고 이 서방에 달려가고 약간 뭐 한 십몇일 차이가 난대요. 러시아는 그 정통으로 내려오는 또 자기들 전통 달력을 쓴다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 볼셰비키 정권을 잡았는데 1차 대전 중이니까 독일군이 서부 지역을 점령해서 모스크바로 계속 진격을 해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회혁명당과 이 비러시아계 소수민족 지주층의 또 반혁명 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이 뭘 하냐면 독일하고 휴전을 제의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조건을 가혹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부하는 것 같은데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트리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페테르부르크에서 100여 킬로까지 턱 밑까지 딱 들어오니까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1918년 3월 3일 날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해서 동부 전선에서 이제 발을 뺍니다. 이게 이 조약이 얼마나 가혹했냐면 러시아가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현재 지금 점령한 러시아의 땅을 모두 인정하라, 넘겨라. 그런 조건이었고요. 이 조약으로 러시아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고 공업 및 농업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알토란 같은 영토들을 전부 다 독일하고 그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국에 넘겨주게 됩니다. 거기다가 핀란드,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라트비아 등 발트 3국의 독립을 인정해야 했고 전쟁 배상금 15억 달러를 물어야 했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정전 협정은 사회혁명당은 물론이고 러시아 민족주의자 군부를 자극했고, 레닌은 이 조약으로 볼셰비키가 숨쉴 틈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볼셰비키의 중립적이던 많은 러시아인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레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스탈린이 들어서는데 스탈린이 뭐 합니까? 그냥 다 죽이죠.
도발하면은 야 이거 문제 있다 하고 말하면 다 잡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중국은 시진핑이 들어서 가지고 뭐 전염병 예방 뭐 핑계 대고 통제 지금 45개 지역 뭐 2억 명 이상을 통제했다고 하는데 그냥 다 굶겨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는 거예요. 이 1차 대전의 역사를 모르니까 한국의 해방 역사 왜 한국의 그 대한 독립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레닌하고 손을 잡았는지 그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게 러시아가 넘겨준 땅들입니다. 자, 이게 러시아가 뒤에서 그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러시아가 지금 적군파, 백군파, 이제 백군파는 그 제정 러시아 왕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세력들이고 적군파는 이제 볼셰비키 혁명 일으킨 레닌 쪽 애들. 그게 지금 자기들끼리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야, 등 뒤가 이제 안전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를 이제 전면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쪽 애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시베리아에 개입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여기서 이제 체코슬라바키아 군이 이제 나옵니다. 1918년에서 1922년 사이에 시베리아 개입, 시베리아 원정이 나오는데 이 러시아 내전 당시에 이제 러시아 백군과 체코슬로바키아 군을 지원하기 위한 서방 강대국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이 대규모 활동 일환으로 러시아 연해주 쪽에 협상국 열강들이 군대를 파견을 합니다. 일본의 그 제국 육군은 1920년 다른 연합군이 철수한 이후에도 시베리아를 계속 점령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러시아 제국이 적군파 백군파 나눠지고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야 안되겠다. 군대를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러시아 쪽을 치고 들어오자. 그래가지고 이 백군파를 도와주고 이 체코 군단을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이 영국하고 프랑스 애들이 미국하고 일본에다가 병력을 러시아의 연해주 쪽에 파견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런 요청 하에서 일본이 지금 만주도 들어오고 저기 연해주도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910년대 이후 20년 그 사이에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테러리스트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한 독립운동을 그르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에는 야 이거 외교 독립을 해야 된다. 무장 독립은 위험하다.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예. 자, 그 체코 군단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체코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300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체코인들을 모아가지고 러시아군하고 싸우라고 총알 맞으러 내세운 거예요. 근데 뭐 싸우냐? 안 싸우지. 그러니까 러시아 그 군에 포로로 잡혀요. 체코인들 한 10만 명이. 그런데 걔들이 야 러시아 제국한테 야 우리 독립시켜줘. 독립시켜주면 우리가 러시아 제국 편에 서가지고 싸우게 해가지고 러시아 제국에서 이제 체코인들한테 무기를 대주고 그래서 한 체코 군단이 한 10만, 뭐 9만 몇천 명,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반항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레닌이 들어와가지고 러시아가 레닌이 이제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를 장악하고 이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 야 그만 싸우자 휴전 협정을 맺어버리니까 체코 군단은 자기들의 독립이 날아간 거죠. 그리고 이제 야야야 그 볼셰비키 쪽에서 야 무기 내놔. 응? 무기를 뺏으려고 하니까 야 이 뭐야 하고 이 체코 군단이 적군파 볼셰비키 혁명파 레닌 쪽 애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러시아를 원래 제정 러시아로 돌리자고 하는 백군파들하고 손을 잡고 이 저기 치고받고 싸우다가 보니까
얘들을 이 백군파를 지원해주고 이 체코 군단을 지원해줄 목적으로 이 유럽 열강들이 미국하고 일본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이 군대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의 동부에 상륙을 해가지고 서진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이 체코 군단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제 서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북러시아의 군사작전과 시베리아에서 군사작전을 위한 병력을 파병해 주세요. 그래서 요청을 했고 1918년 7월 달에 미국 전쟁부,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가 윌슨 대통령한테 5,000명의 미국 병력을 미국 북러시아 원정군 아르한겔스크 뭐 북극곰 원정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5,000명 보내고 10,000명은 미국 원정군을 시베리아로 보내자 그래 제안을 해요. 그래가지고 1918년 7월 6일날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을 구출해내기 위해 가지고 미국이 시베리아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같은 달 중국이 북양정부는 러시아에 있는 중국인들의 호소에 응했고 8월까지 2,000여 명의 병력을 파병합니다. 이때 중국이 외몽골과 투바를 점령하고 볼셰비키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북러시아 전역으로 부대를 막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드로 윌슨은 일본 측에 체코인을 돕기 위해 가지고 공동 개입을 호소했고 일본은 결국 이보다 10배만 한 7만 몇천 명을 파병해요. 그래가지고 시베리아에 7,000명 이상의 병력을 보내지 않을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얘들이 한 7만 명 보낸다고. 그리고 이제 영국은 또 영국대로 이 시베리아로 또 그 대대를 보내고 그래요. 그래가 연합국 육군으로 영국군이 1918년 8월 3일 블라디보스톡에 최초로 상륙합니다. 또 프랑스군은 500여 개 연대가 1918년 8월 인도 차이나로부터 그 블라디보스톡으로 또 파병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은 중국대로 치고 올라오고 영국군, 프랑스군, 일본군, 미군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그리고 이 빨간색이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의 이제 여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이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톡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장열차입니다. 적군파들이 중간에 습격할까봐 기관총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1차 대전의 국제정세를 이미 이승만은 다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승만 눈에는 이동희와 같은 무장 독립운동파들이 일본을 공격할 경우 독립운동 단체들이 국제 테러 단체로 몰려서 촉출되고 이로 인하여 대한독립이 물거품 될 것을 우려한 겁니다. 자, 여기서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나오는데 1차 세계대전을 이제 미국이나 연합국이 이겨요. 그러면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918년 1월 8일날 세계 1차 대전의 종결을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 14개 조항을 발표합니다. 14개 평화원칙을. 그러면서 식민지 국가들에게 너희들 독립해. 식민지로 있든지 독립하든지 넌 마음대로 해라. 그 독립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왜? 1차 대전에 패전국들 그 땅을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국, 한반도는 상관이 없는 게 일본이 승전을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해양의 자유, 경제장벽의 철폐, 뭐 러시아의 재건,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1차 대전이 끝나고 내전에서 적군이 승기를 잡은 1919년에 이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군은 시베리아에서 다 철수를 합니다. 그 1919년이면 그 다른 나라 군대는 없는데 일본은 1921년까지 버티는 거예요. 1921년에 뭐가 일어납니까? 1921년에 그 자유시 참변 있죠. 그 자유시 참변하고 이 1차 대전 말기 정세하고 딱 맞물리는 게 자유시 참변, 제가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이건 뭐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군이 어디까지 와요? 저기 이 바이카로스까지 이제 올라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야 이거 야 일본 야 너희들 좀 심하잖아. 야 왜 그까지 가냐? 야 철수해 하는데 철수 안 하고 저까지 이제 저기다 독립국가를 괴뢰 정부로 세우려고 일본은 또 꼼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한 7만 몇천 명을 파병하는데 이제 적군파들한테 공격 당하는 것도 있고 그러고 일제가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학살하고 또 억압하고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야 우리 일본하고 싸울 거야. 연합군 편에 안 서고 적군파 편에 설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적군파 편에 서가지고 일본군을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그 한 5천여 명 정도가 이 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에서 한 1200명이 죽어요. 아니 일본군이 전체적으로 한 5천여 명 정도가 이 시베리아 쪽에서 이 사망을 하는데 청산리 전투에서 1200명을 죽었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 이걸 보복하기 위해 가지고 만주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간도 참변을 일으킨다고 조선인들 대규모 학살을 하는데 이때 뭐 몇몇 명을 죽였대. 그러니까 러시아 적군파 입장에서는 야 내려가 야 너 철수해 다른 나라 다 철수했는데 일본 너희는 왜 철수 안 하니? 그래도 꿈쩍 안 하고 이 버티고 있던 일본이 야 대한독립군단한테 한 방 맞더만 아구창 한 방 맞고 갑자기 남하를 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뭘 하냐면 야 우리가 대한독립군단 다 없애줄게 너희 철수해라. 그 비밀협정을 맺어. 그래가지고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애들을 이게 이동이나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부척해가지고 야 저기 자유시까지 애들 대한독립군단 올라오면은 무기를 줄게 다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니까는 그냥 그 무장기차로 그냥 몰살시켜서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시베리아 벌목공으로 끌고 가든지 아니면 이르쿠츠크의 5군단 거리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하고 빨래하고 러시아군에 똥 치우고 그런 거 하다가 그냥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본이 시베리아에서 철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된다. 자, 대한독립만세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 봬요.